내가 그리고 있던 그림에 대한 이야기, 어저께 달리기를 했던 이야기와 취미 부자구나. 도전 정신이 휘철하신 분입니다. 저 지금 막 꺼내가지고 안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업교육 강사라면 누구나 한 분야씩은 맡아서 진행하는 성격 분석 컨텐츠를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성격 도구들이 있는데, 분석 도구들이,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디스크. 네. 그리고 요즘에 엄청 핫한 MBTI, 네. 버크만, 애니어그램, TA 교류 분석, NLP 굉장히 많죠. 많죠. 네. 엄청 많죠. 그 중에 저희는 앞으로 애니어그램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쭉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대됩니다. 네,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사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애니어그램을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훅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정아 강사님은 애니어그램 협회 소속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한국 애니어그램 협회의 정회원이기도 하고요. 3년 전에 한국 애니어그램 경영협회를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 이사로 있고요. 애니어그램 인생극장이라는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심오피스라는 또 한국형 업무 성향 검사도 개발을 했을 만큼 정말 7, 8년 동안은 애니어그램에 엄청 빠져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모든 도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애니어그램이 사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시간인 오늘은요, 애니어그램이 도대체 뭐고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아 강사님, 애니어그램은 어디서 온 말인가요, 이름이?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일단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과 그 유형들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예요. 고대 그 선인들의 지혜와 지금의 심리학이 좀 연결된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아홉을 뜻하는 애니어와 도형, 선, 점을 뜻하는 그라모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9가지 점들이 연결된 그림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다른 성격 유형 검사들이랑은 다르게 딱 누가 만들었다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도구예요. 그래서 좀 막연하긴 한데 BC 2500년 전에 이슬람교의 수피파의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 구전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한간에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고, 피타고라스,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 안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해요. 좀 근데 애매하긴 하죠. 그런 거.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출처가 불명확한 것 때문에 일부 비판을 좀 받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처음부터 성격을 구분하고자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수양하는 거에 대한 도구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875년경에 태어난 그리스계 미국인 구르지에프에 의해서 서양에 처음으로 9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도형을 소개하게 됐고요.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애니어그램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구르지에프는 자기가 이해한 어떤 우주의 법칙에 그 애니어그램의 9가지를 좀 같이 접목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했고요. 그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퇴보하는지, 어떤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애니어그램의 도형으로 좀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출처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좀 비판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비판을 딛고 체계화한 사람들의 노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구르지에프가 애니어그램을 널리 이제 좀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스카 이카조가 심리학 체계로 정립을 좀 한 사람이고요. 그 이카조의 제자인 미국 정신과 의사 나란조가 정신의학 안에 애니어그램을 접목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란조의 동료인 그 러서드슨, 그 지금 가장 그래도 애니어그램 쪽에서 핫하신 분인데 이분이 애니어그램을 사회심리학에 적용을 해서 지금은 대부분 러서드슨에 대한
애니어그램의 이론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애니어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되게 많이 과학적인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지대학교의 그 산업대학원에서 애니어그램 학과가 처음 생겨났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처음이고요. 세계 최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과정이 됐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애니어그램은 뭔가 다른 성격 유형 도구들보다도 좀 종교적인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인간을 좀 성장시키는 영적 성장의 도구, 수양의 도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9가지를 구분한다라는 거는 애니어그램은 진짜 1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애니어그램을 도구로 쓴다는 거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에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떤 성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성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성숙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뭐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한테 좀 이롭게 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진 강사님은 애니어그램이 혹시 왜 좋으세요? 어떨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영업할 때요. 아, 진짜? 영업할 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전화 통화만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7번 담당자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육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리고 있던 그림에 대한 이야기, 어저께 달리기를 했던 이야기와 취미 부자구나. 도전 정신이 휘철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이랑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가 나오고요. 왜 가타부타 없이 탁 업무 얘기 시작하는 5번 유형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빼내오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더 줘야겠다. 이러면서 시작하기도 하죠. 7번 유형을 만나셨으면 일단은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좀 끌어내시고 7번 유형의 흥미를 좀 자극하는 얘기들을 하면 되게 훅 넘어오는 네, 맞아요. 그리고 엄청 칭찬해줍니다. 정말요? 막 그런 것도 하면서 제가 그림 같이 뭐 보여주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만났던 교육 담당자가 7번 유형이었었는데 앉자마자 별 얘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취미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안 궁금한데 막 자기 이런 것도 그렸다면서 막 자랑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7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문서화해서 정리하는 걸 잘 못하시잖아요. 그거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명확하게 주는 거죠. 그럼 다음에 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의지하게 되고 또 역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진짜 이렇게 잘만 사용하면 너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같이 기업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다름과 이해에 적용해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애니어그램은 부모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부모 상담이라든지 자녀 상담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애니어그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세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그 유형이 보이기 시작해서 잘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애니어그램이 몇 유형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자녀의 성격 유형의 패턴에 맞춰서 양육 방식을 선택하거나 지도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애니어그램이 모든 개인들이 나를 좀 잘 알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윤진 강사님은 혹시 애니어그램을 몇 번 날개를 지금 현재 쓰고 계시죠? 저는 7번 날개를 쓰는 8번이에요. 8W7. 정화 강사님이 저는 2번 유형이에요. 네,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검사를 했을 때에는 날개는 1번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3번도 부쩍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양쪽 날개를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골고루 쓰면은 균형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날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이어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혹시 애니어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나 조금 조심하자라는 점들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애니어그램은 누군가를 되게 판단하기 좋은 도구거든요. 너 3번이잖아, 5번이니까 이렇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도구로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애니어그램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되게 강조를 엄청 많이 하는 부분이고
되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 세계 안에서는 애니어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안전하다. 그런 좀 암묵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 협회 안에서도 무슨 유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약간 신뢰이기도 해요. 자칫 그 프레임으로만 그 사람을 보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직접 물어보는 거는 약간의 배려 같은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인간이 집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집착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고 이 결과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고 혼나고 있죠.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결과지만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나 강사님 모든 인간 다 또라이인가요?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게 좀 잘 풀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도구든 누가 해석하느냐 자체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기초편, 애니어그램의 어원이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이 다른 성격 유형 도구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